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16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와 같이 혼조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불장의 최고치 경신 랠리를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무역 협상도 3,500억에 대한 협상도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자동차까지 매기가 밖에 순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부분들 저희가 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주식 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미증시는 뭔가 미중 갈등의 영향들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 보면 그런 갈등은 상관없이 올라가기만 하겠다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이 이젠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일단 뭐 양쪽 측면을 좀 같이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대선 이후에 한번 봤던 현상들이고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정책에 대한 기대치들이 올라올 때 좀 이제 부각될 수 있었던 현상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많이 봤었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지배 구조라던가 배당 성향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조금 이제 기대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을 또 본다 하면은 사실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것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는 부분들을 또 굉장히 또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이랑 협상 과정들도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을 좀 더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미국의 그 움직임들, 그동안의 움직임들과 마찬가지로 AI 쪽의 모멘텀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같이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사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정책 모멘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휘발성이 좀 있는 부분으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영역에서 같이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를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계속 이제 AI 버블이다, 그다음에 뭐 순환 출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우려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이거 올라 이랬을 때 유동성 장이다, 돈이 계속 풀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CMA 이런 데도 계속 돈이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지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성격 자체가 일단 유동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AI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넘치는 유동성을 버블론을 끌고 오면서도 돈이 계속 집중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고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시장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실적 추정치들 어쨌든 기업 실적이 이 주가의 정당성들을 계속 부여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계속 뒷받침된다 하면은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타당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 대단했는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 공매도가 또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네. 또 우리의 오랜 습관, 네. 국장은 좀 못 믿겠는데 하는 그런 게 반영이 된 걸까요? 근데 이게 사실 공매도도 그렇고 뭐 저희가 또 ETF도 보면 레버리지고 있지만 인버스 ETF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항상 보면은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나오는 순간에는 사실 반대쪽 포지션들이 항상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인버스 ETF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항상 보면은 이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왔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물론 수급 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나중에 좀 더 길게 보면 이게 실적이 또 따라 붙어주고 이 지수에
이후에 상단을 더 열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공매도 쪽에서 포지션 청산되면서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수급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본질적인 부분은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유동성 총량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이 공매도 포지션보다는 실적이 잘 따라오느냐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적이.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네. ETF가 레버리지 하이닉스 ETF가 상장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7%가 상승하니까 네. 외국인이 저렇게 레버리지 ETF를 해외에서 상장시키면 저렇게 올라가나? 뭐 이런 네.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레버리지 ETF들이 지금 보면은 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이제 있기 못하게 때문에 했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사실 또 최근의 트렌드들은 이게 SEC가 조금 리스크를 좀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청 자체는 지금 5배짜리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12월 말에 아마 뭐 사실 될지는 모르겠긴 한데 3배, 5배는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없던 영역인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분들도 종목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게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수요들이 이런 형태의 ETF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는 5배짜리가 나왔다고 치면 20% 하락하면 0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 종목들은 쉽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실제 도미노처럼 해서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결국은 이 규제 당국들이 조금 이제 제어를 하려는 이런 조건들을 자꾸 주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게 그 지수형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저희가 잘 아시는 이 속쓰리라던가 제가 이제 SQQQ, TQQQ 이런 종목들 3배로 지수는 만들어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을 아직까지는 2배 정도까지만 열어주는 것들이 다 그런 배경들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털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실적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근데 실적이랑 주가랑 지금 좀 약간 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좋은 실적 나왔다고 해도 바로 세론도 나타나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따지면 내가 지금 실적을 계속 주목하는 게 맞긴 한 건가? 저 스스로도 의문이 네네. 들거든요. 사실 이게 주가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또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연속성의 정당성들을 좀 보여줄 것인가. 기업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항상 이 지금의 매출 기조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다음 분기엔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이게 꼭지였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서프라이즈였는데 여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프라이즈나 셔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이던스에서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기대치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SML 같은 경우가 사실 2025년, 26년 뭐 이후까지 매출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들 코멘트들을 직접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조금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기업들의 실적의 자신감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조금 아까. 네. 근데 또 잘 나온 실적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계속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좋아질 거고 계속 좋아져서 우리나라 나머지 반도체들도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은 고 테크의 모멘텀 이게 사실 보시면은 이 소비 쪽이라던가 펀더멘탈 쪽은 사실 지금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확실한 부분들을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잘 나오고 있는 쪽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뭐 많고 많은 발언 중에서 일단은 뭐 한국과 이제 한 열흘 이내로 협상 완료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뭐 우리 측의 의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듯한 뉘앙스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되는 상황인 건지. 네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제 베센트 장관 얘기하면서 또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 왕만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네. 같이 꺼내놨잖아요. 사실 이게 뭐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좀 논의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제 사실 실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또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바들을 충족시켜 주냐에 대한 부분들, 이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결과를 저희가 조금 이제 완전히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근데 이제 환율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00억 불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리 얘기를 잘 중지하면 네. 관세 부분은 길게 다시 네. 내고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네. 미루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뭐 타코 트레이드를 쉽게 못 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카드들은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주와 지난주의 흐름들만 보면은 사실 오히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디테일들을 잘 짜서 미국에 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조금 이제 이 중국에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급하게 이걸 좀 막는 그림들. 사실 뭐 어제 그저께 나온 뭐 식용유 같은 대두와 이제 식용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지금 중국과 이 식용유와 대두의 그 수출 규모 차이는 뭐 거의 10배 정도는 차이 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만들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대칭적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시 방편으로 결과적으로는 좀 세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속 협상 전략이죠.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인 것 같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코멘트 자체가 이제 10월 30일 뭐 11월 1일 이 에이펙에서의 협상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부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여기서 경제 불확실성들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시그널들. 다만 이제 명분을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숙제들을 좀 안고 있는 거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을 좀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미 반영이 망가지지 않는 걸로 반영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망가지면 많이 빠지고 실제로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돼도 셀온으로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시장을 보는 부분들은 금요일에 사실 좀 살짝 놀랄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버블론이 지금 많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 또 이 PAR 가지고 저희가 보면은 PAR이 지금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이 포워드 기준으로 이 선행 기준으로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레벨이 한번 올라온 다음에는 22.5배에서 항상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가 22.8배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좀 상당히 또 뚫고 올라가 있던 현상이 있었고 또 더 중요한 이제 테크 쪽 나스닥 같은 경우가 27.5에서 계속 가로막히면서 이제 그냥 반복이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오면은 주가 먼저 올라가서 올라오면은 이게 또 좀 흔들리다가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이 이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인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딱 목요일에 27.6배 정도 됐었거든요. 27.5를 살짝 넘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요일에 불확실성률들이 나오니까 약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은 지금 뭐 ASML부터 시작해서 TSMC까지 실적을 또 긍정적으로 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상당히 좀 열리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 변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정책이고 끝에 방향성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전자산 쪽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더 위험자산 쪽으로 비중을 더 실어놓는 게 나은 걸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보는 시장은 저희 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지금 사실 위험 자산도 가지만 사실 채권은 모르겠습니다. 채권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해석이 사실 이제 변수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도 사실 물론 이제 그저께 파월 의장이 약간 이제 물가보다는 지금 관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좀 열어주는 모습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정책이 저렇게 계속
미뤄지면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계속 공격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다 같이 가는 데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사실 한참 시장에서 얘기했던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뭐 연준의 신뢰가 훼손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이 재정 확장 기조들이 공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이 글로벌 전체 그 부채 정부 부채들이 340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금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97포인트에서는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그림들을 같이 가고 있다는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정책이 재정 확장, 통화 정책, 통화 완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 저희가 실질 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 소득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주가라던가 뭐 지금 딱 화폐 가치들을 보존할 수 있는 자산들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이 everything LA인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셧다운인 상황이고 예. 셔다운이어서 경제 지표들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혹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거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사실 그것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그 베이지북에도 어저께 나온 베이지북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 물가의 지금 관세랑 이 영향들을 좀 계속 중간에 누군가는 좀 맞으면서 좀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제조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당연히 올라오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좀 트럼프 결국은 이제 관세 정책을 사실 치워내면은 좀 내려주면은 사실 이게 해결되는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느 시기에 좀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경기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사실 이제 공화당 우위의 흐름들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찾아서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회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들 보면은 시장을 웬만해서 망가뜨리는 정책들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뭔가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안 보면서 계속 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셧다운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뭐 연방정부 공무원들 해고하겠다 뭐 이런 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또 법원은 거기에 네. 또 제동을 걸고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역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은 가장 고민이 되는 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중국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그런 약한 고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때 보면은 공무원들이 사실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자 수가 비농업 고용자 수 저희가 총량을 보면 한 20% 정도는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다 고용을 채워 넣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게 정책 기조가 방향성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게 셧다운을 가지고 이제 한 번에 확 또 밀어내는 구조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명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좀 약간 제동은 걸었다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방향성을 사실 상반기 때도 저희가 이제 도지 그 생산성 효율성 부서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효과를 또 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브레이크가 좀 걸리기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순환 출자하는 부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네네. 결국 계속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더 나오고 그런 오라클이랑 AMD 이제 그래서 오픈 AI랑 엔비디아 빼고도 나머지 기업들끼리도 또 뭔가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오픈 AI를 위시한 엔비디아를 위시한 모든 AI가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환 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지금 AI 플랫폼이나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선점에 대한 중요성들을 기업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나갔고 거기서 또 사실은 또 뭐 맞춤형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이 약간 좀 지금 최근에 근데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또 자꾸 나오는 것들이 다른 기업들도 사실 이제 계속 신제품들을 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현상들로 봐야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보고 주가 모멘텀 훼손시키는 부분들까지 좀 고민하기에는 아직 뭐 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한 거에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사이클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파이가 커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규모가 커지는 아직은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안에서 뭐 MS 싸움이 나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파이가 커지면 같이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당연히 이 증가율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면 안에서는 좀 조정이 있긴 할 텐데 전체적인 시장 그 반도체 쪽이나 AI 쪽의 모멘텀들을 끌고 가는 것들은 뭐 여전히 좀 유효하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선점에 대한 중요성들을 지금 이 기업들이 느끼고 있을 것들은 사실 이게 제미나이랑 챗GPT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장에서 평가라던가 뭐 플리마켓 같은 데 서베이들 보면은 이 제미나이가 좀 더 우수한 쪽의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능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여전히 챗GPT가 한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선점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게 저도 뭐 사용을 둘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결국 먼저 쓴 게 제가 커스터마이징이 좀 더 되어 있고 좀 더 쓰기 편한 부분들 이런 효과들이 이제 지금 AI 모델에서 좀 더 강하게 좀 뚜렷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오픈 AI를 중심으로 이게 판이 좀 다시 깔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어느 쪽 방향에 되든 무조건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은 사실 시장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그 지금 한 3이닝 정도에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AI 관련해서 실업하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AI가 점점 더 활용이 많이 될수록 실업을 걱정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실제로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GPT가 이제 시장에 확실히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보면은 이 BLS 그 노동통계청 데이터들 보면 생산성이 확실히 레벨이 한번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생산성이 더 높아졌던 때를 보면은 그 2000년대 중반, 2000년대죠. 그러니까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테크의 붐이 일었을 때 그때도 한번 생산성이 3%대까지 올라가면서 원래는 한 대충 한 1점 중반대 평균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2%대를 넘어가는 생산성들이 지금 최근에 좀 2, 3년 동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또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이 플랫폼들이 좀 대체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최근에 사실 그저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올해는 뭐 인원이 좀 증가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AI 플랫폼들의 사용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인원 증가를 좀 제한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분의 시장만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거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 고용이 생각보다 양적인 성장을 못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생산성을 높게 유지를 하면서 이 통화정책과 이 성장이 계속 맞물리는 그림들이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좀 나오지 않나. 이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고 뭐 벤센트 재무장관의 그 대체나 뭐 그 고용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저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용 고민하지 말라는 게 어쨌든 이민으로 막았고 은퇴하는 네네. 사람 많으니까 네네. 어차피 수급이 꼬였다 고용에서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얘기 아닐까요? 그 부분인 거면 좀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관세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는 진전 없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증시 분위기 좋았었는데 저희 바로 내일부터 뭔가 찬물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뭐 이게 어제 나왔던 코멘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세를 거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늘 뭐 이 부분들의 기대치들이 있었다라면 사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라던가 뭐 일부 업종들의 영향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마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 협상보다는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이라든가 테크 쪽에 AI 모멘텀들 계속 끌고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TSMC, ASML 뭐 여기서 선행 지표성의 지표들이 일단 실적을 좀 보여줬으면은 꾸준히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림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뭐 통화 수합 진전 없다 나 얘기 나왔지만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진짜 투자 금액을 300억 불, 뭐 200억 불 정도로 매년 나눠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3,500억 불이라는 돈을 끝까지 미국에서 요구를 한다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국가 부채가 3,500억 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외채의 거의 한 40%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신용등급 나빠지고 달러 나빠지고 원달러 나빠지고 그러면 주가도 다 빠져야 되는데 네. 그걸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그 부분을 정말로 현실화 된다라고 반영을 하면은 뭐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다 붙이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금리도 같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들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방향성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미국이 그렇게는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희가 계속 봐왔던 협상 전략의 뭐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재무장관이 한 거고 트럼프가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항상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게 한번 밀어붙여 놓고 거기서 양보하는 부분들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들은 미국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많은 걸 뭐 저희 입장에서는 뜯어내기 위한 미국의 조금 이제 좀 강한 이 푸시가 좀 아닌가. 보통 그런 예상을 하는 건 결국 저러다가 맨 마지막에 비관세 항목들 전부 다 털어간다. 네네. 가져간다. 그냥 싹 네. 가져가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국방비도 올리고 뭐 통신, 예. 뭐 망, 뭐 이런 거 지지엄 해달라 그랬던 걸 다 해줘. 네. 그러면 내가 이거 3,500불 말고 한 300억 불 정도로 하자. 네. 뭐 이렇게 이제 허락해 줄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네.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그 생각하시기는 어떤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보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예. 모르니까 네. 뭐 통화 수업을 해준다. 네. 그다음에 뭐 좀씩 끊어서 투자하게 해준다. 뭐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 거를 허락해주고 나머지는 봐준다. 네.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이고 어떤 게 제일 워스트 시나리오일까요? 사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무조건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유럽이랑 일본 사례들을 좀 저희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시장을 볼 때 이게 결국은 이게 연초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들고 왔을 때 사실 4월까지 달러 약세가 엄청나게 심하게 됐었잖아요. 비유가 다 이쪽으로 쏠려 있었고, 근데 이 협상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 배경에는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미국과 유럽의 협상 결과들이 나왔을 때 유럽 GDP 전망치들이 깎여 나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런 그림들을 봤던 것처럼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좀 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사실 결과적으로 없던 제로 상태에서는 이 영향권에 계속 머무르진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우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뭐 나은 상황은 될 수 있다. 뭐 반대로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디테일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망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물들을 사실 저희가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제가 해외주식 분석실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도 하지만 미국 쪽에 대해서는 사실 뷰를 계속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재정이나 유동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좀 남의 걸 뺏어가는 그림들이지만 미국 안에서만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치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더 계속 꾸준히 정책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포트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포트에 미국 자산들을 좀 같이 좀 계속 넣어놓고 계시는 게 좀 1,400원 이상에서도 네, 계속 사서 넣어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넣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실 메인 포지션을 미국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메인 포지션을 달러로 가져가는 게 좋다. 중심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사실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제 보완제들을 계속 좀 꾸준히 좀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지금까지 눌려왔던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 즉 실적 대비 주가가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관세가 인하되면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 부담금이 연간 4조 9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대차는 8.28% 오르면서 24만 2천 원에 마감했고요. 기아가 7.23% 오르면서 11만 1,300원, 한온시스템이 오늘 8%대 오름세 보였고 KG 모빌리티와 현대위아가 각각 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하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증권주들에도 투심이 더해졌습니다. 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3차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대신할 새 투자처로 증시가 반사이익을 볼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특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5.39% 오르면서 15만 6,300원에 마감했고요. 부국증권이 2%대 오르면서 6만 6,100원, SK증권이 오늘 6%대 강세 보였고 상상인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음식 배달 1위 업체인 도어대시부터 중국의 종합 IT 그룹 알리바바,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테슬라 리포트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도어대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27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9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전사 조정 에비타 마진율은 2.7%를 기록하면서 미국 배달음식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4,200만 명이라는 높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와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미국 메이저 유통업체 크로거의 약 2,700개 점포와 계약을 맺고 그로서리 상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딜리버루를 인수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사업 확장과 수익성 개선 모멘텀을 고려하면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현재 주가는 16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82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컨퍼런스에서 향후 3년간 AI에 3,8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인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는 소식도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클라우드 매출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4%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배달 음식 사업 회복과 중국 커머스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추가 성장 여력이 주가의 주요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435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60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모델 Y 주니퍼와 6인승 같은 신규 차량 출시로 생산량이 회복되는 추세이고 내년에는 저가형 차량을 출시해서 판매량이 회복 전환될 전망입니다. 또 가장 많은 전기차 운행 대수를 기반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FSD 무감독 버전을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BESS 판매량은 지난해 31기가와트시까지 늘었고 올해는 최대 50기가와트시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규 모델 출시와 자율주행, 또 에너지 사업 강화를 통해 테슬라는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미중 갈등, 예전처럼 관세 전쟁 수준이 아닌데요. 이제는 AI, 심지어 조선 해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전쟁터가 된 느낌이죠. 총, 미사일도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 이슈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무기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치열한 미중 갈등, 어디로 향할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나라의 선택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중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이게 AI 산업 통제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중국의 선언입니다. 우리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중국이 아니다. 나폴레옹이 일찍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자 중국을 깨우지 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라는 경고. 그것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자이건 타이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국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토류와 관련된 지금의 대립은요. 단순한 희토류라는 하나의 아이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예를 들면은 희토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양한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자원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핵심 광물 자원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즉 최첨단 산업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는 싫건 좋건 공급망이 안보다라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 점점 두각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미국이 계속 공장도 다 자기네 나라에 지어라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이제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자원, 기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네 거다 내 거다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DPR을 미국이 원래 했던 건데 그걸 중국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FDPR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중국이 했길래 미국이 했던 전략을 중국이 따라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까요? 네, FDPR이라는 것은 해외 제품 직접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미국의 기술 등이 일정 부분 도입된 것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자기들 멋대로
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인데 여태까지 중국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덕에 중국이 자신감을 키우고 있고 중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은 이 FDPR이 역 FDPR, 즉 제재 조치를 반대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즉 말하자면은 미국 너희의 기술이 들어간 해외 제품에도 규제 조치를 한다면은 우리 중국도 우리 중국의 기술이 들어간 해외 제품에 동일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제의 역 수출을 들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분야로 대립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롯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전 세계의 소비자, 우리들이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저희가 계속 뭐 이 자리에서 있다 보면 중국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세계가 같이 피해도 보고 있지만 중국도 계속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중국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를 지켜본다면요. 중국은 우리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시진핑 하면서 좀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지금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요. 큰 힘을 나타내는 그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전쟁에서 혹은 전투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전 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똘똘 뭉쳐서 중국을 맞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도 강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 반격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대립은 더 심해지면서 사분 오열이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방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는 것이죠.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단결해가지고 또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경제 운영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결정해갖고 똘똘 뭉쳐서 나가다 보니까 그 힘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대립 국면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는 미국한테 감당할 수 없을 것, 우리는 이미 끝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한번 해보자. 어려울 것이 없구나. 미국이 과거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중국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갖고 있는. 따라서 중국도 대단히 힘듭니다만 인내심을 쌓은 것이죠. 더 힘든 것은 미국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역수출했는데 국가 자본주의를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가서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은 편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너 내 편이야, 너 내 편 아니야. 줄 서라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확실하게 선 그어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결국은 중국에 팔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뭐 그런 걸 의사결정할 수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 같으세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계속 올라가고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결말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부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별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쉬쉬하면서 처리하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상을 적지 않게 입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좀 정상적인 상태로 맨 처음까지 다시 완화하거나 복원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너무 100% 과세를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부가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11월 8일부터 히토리를 미국에 대해서 정말 정식으로 통제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토리가 없다면 미국의 뭐 방산업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11월 27일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다음에 28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즉
이제부터 그다음에 곧 크리스마스 시즌,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미 미국에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가 올랐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만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양국이 서로 합의를 보면서 양보를 하면서 그 봉합 수준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쨌거나 계속 공급망으로 전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히토류 중국 의존도 좀 낮춰보겠다고 하면서 유럽이랑도 손잡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계속 여태까지 히토류를 거의 독점적으로 해오다시피 했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 이런 하는 시도들이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른바 뭐 히토류 동맹이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히토류 동맹을 서구권에서 결성한다고 할 때 그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실권 조건, 지금 히토류와 관련된 뭐 정제라든가 가공, 분리 기술 같은 것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따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이 오만하게 나온다면은 우리는 어쨌든 희송을 감수하더라도 대체제를 개발할 것이다. 그다음에 중국 못지않은 정제라든가 가공 기술을 연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히토류 동맹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국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 못 가게 했다는데 어떻게 또 러시아 항공 못 가는 걸 러시아가 막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던지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자불안석하면서 손에 잡히는 것 뭐든지 다 던진다고 하다가 물러서고 하는 스스로의 그 위상을 좀 계속해서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그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늘길로도 대립 국면이 비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은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없지만 중국 항공기는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시간 경쟁력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뭐 중국 항공사가 상당히 유리한 것이죠. 그걸 갖다가 또 겨냥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한들 그러면 중국 항공사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가격을 올리면은 결국은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 그리고 다른 비행기는 가격을 안 올리겠습니까? 서로에게 또 피해를 주는 서로 내상만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어쨌거나 뭐 이달 말에 경주에서 뭐 만난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과연 만날지도 잘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이야기의 진전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타깝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진전이 협상이 이뤄질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든요. 양측이 더 많이 좀 터져야 됩니다. 더 많이 힘들어져서 이대로는 정말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도 중간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타협의 자세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 버틸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내의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11월 8일부터 히토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 계속 보복이 하나씩 더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중요한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광물 자원 6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9개는 핵심 광물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히토류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행보는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즉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 조치를 취한 것 같은 경우는 딱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두를 사지 않겠다. 히토를 가지고 흔들겠다라는.
근데 이 두 가지 정도 가지고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니겠다 하면서 움찔움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광물 자원이라든가 다른 쪽까지 특히 옥수수라든가 돼지고기, 대두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의 그 수입 국가 제1, 2 혹은 2위 수입 국가거든요. 2018년에도 이미 미중 양국이 패권 대립 초기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혀 결국은 미국 정부가 피해를 본 미국 농민들에게 28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줬거든요. 미국은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중국은 그런 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누가 들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 얘기하죠. 오늘 오후에 바뀔까? 내일 아침에 바뀔까? 그 말이. 이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그 전쟁터에서 장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그냥 밖에서 얘기할 때 어차피 2년 있으면 끝인데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나 아니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린 계속하는 거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더 악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 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중국에 아직도 수출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영 대립으로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영 대립에서 벗어나서 정말 균형 실리 외교, 실리 외교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같은 것도 곰곰이 재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뭐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안미 경중,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쑥스러운 것이죠. 생각하십시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의 적국인 라이벌인 중국과의 관계 속에 돈을 번다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국에게 국가 안보를 의탁하면서 우리 중국한테 돈을 벌어갖고 그 미국 무기를 사지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한국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우리 안에서만 자화자찬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안다 경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다 경다. 다자적인 측면에서 안보도 다자적인 측면. 지금 20세기 미국 유일의 패권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 한미동맹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점점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안보도 다자적인 측면에서 다져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경제도 사실은 미국만큼 중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도 우리의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러시아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지 않고 안보를 다져나간다? 그거는 정말 난센스 중에 난센스 않습니까? 차제에 이번에 에이펙도 바로 그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이펙에 오면 미중 양국 정상들이 뭐 정상회담은 그렇게 뭐 선언적인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블록화가 점점 더 탈세계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서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그 전망도 드는데요. 즉 미국도 중국도 자기들 편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시장도 생각을 하고 미국의 기술도 생각하면서 양측을 잘 연결시켜지는 브릿지 역할, 브릿지 전략 국가로서의 그 방향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예전에 뭐 광해군처럼 중립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 양측에서 너 지금 입장 분명히 해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뭐 다자외교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놓인 현실을 봅시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 위주로 현실적으로 미국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압박을 가하고 뭐 한들 우리가 저는요 미국 카드와 중국 카드를 다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카드를 활용하고 우리는 다 골고루 사이가 좋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20세기 냉전 시대는 한미일이 한 블록이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대립했지만 냉전 끝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양측하고 우리는 적이 아니라 경쟁자이면서 파트너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즉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우리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북한에 대한 견제 여건은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꺼내는 그런 발상 자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관성적으로 미국 하나만 계속 의존한다는 20세기 약소국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운전도 이제는 양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쪽 손이 다쳐갖고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했는데 양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새도 조류 외교를 주장하는데 양측의 날개가 고루 균형이 잡혀야지 잘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냉전 때는 우리는 한쪽 날개가 없었어요. 오른쪽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날개 하나밖에 없고 이쪽은 싸웠으니까 날개가 없었고 한반도 입장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참 좋지 않았던. 하지만 냉전 끝났으니까 이쪽 날개만큼 왼쪽 날개, 즉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해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이제는 전방위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깨닫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2심으로 진행되게 됐는데요.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 않네요. 네, 사실 변수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황범석 세무사 모시고 주목해볼 세금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짚어봤다시피 이번 소송에서 계속 세기의 소송이다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변수가 세금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인가요? 아마 일반인 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1심 때는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 SK 주식으로 줘라 라고 했었는데 20대 바뀌어요. 돈으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 1조 3천억이었죠? 1조 4천억을 돈으로 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이거는 원래 내 거예요. 이혼하면서 내가 재산 분할로 받은 건 원래 내 거였던 걸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 중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금으로 받아야 되면 상대방이 현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태원 회장님이 현금으로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현금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그럼 그 현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1조 4천억을 갖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럼 주식을 팔면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사실 그럼 내가 1조 4천억 원치 주식을 팔면은 사실은 뭐 양도세 빼면 한 1조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리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서 이 주식이 쓸모없어서 팔려고 했을 때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재산의 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재산 유상이전, 양도, 무상이전, 증여가 있는데 그건 다 세금을 수반하다 보니 재산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매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SKT 지분을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 SK그룹 전체가 지분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것도 많이 고려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조 4천억에 대한 돈을 내기 위해서 결국에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구나. 배당을 받거나 법인에서 배당을 받거나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인데 근데 배당을 받으면 이게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첫 번째 배당 소득세 과세되는데 배당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 거의 50% 세율이 나오는데 50%까지 내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SK 구조에서 사실 이익을 내고 있는 건 하이닉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배당은 현실적인 선택이 못 되고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각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 낼 돈 없어서 주식 담보 대출 받아내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이제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차이만 있지 그 이슈가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죠. 이제 거의 뭐 12조가 13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다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 최태원 회장도 이미 상당수 부분이 아마 담보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기의 소송 말고 현실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할 때 재산 분할금이 최종 귀착지에 따라서 이 세금이 부과되고 말고 이런 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최종 귀착지 이거부터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싶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귀착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저희가 노소영 관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이제 연배가 꽤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그 돈을 다 쓰고 돌아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몇 조를 받아서. 게다가 돈도 자체가 워낙 크고. 그렇죠. 뭐 하루에 제 생각에는 1억씩 써도 이게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자가 계속 더 붙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귀착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식들이거든요. 비속이죠, 비속.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3명의 비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외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항상 나왔던 이슈가 상속을 하게 되면 혼외자 이슈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혼외자도 적법한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보통 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혼외자 외끼리 편을 먹어서 주식은 이쪽에서 다 가져가고 왜냐하면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최대한 본인들이 필요 없는 자산을 주려고 하죠. 최대한 높게 평가해서. 근데 사실 이번에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상속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소영 관장이 사망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속 3명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근데 최태원 회장의 사망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사실 혼인신고를 새로운 그분이랑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혼외자에게까지 적법한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3명의 자식들만 생각한다면 노소영 관장이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보통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얘기 나왔던 게 위자료, 그 다음에 지금 분할 상속,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여, 뭐 여러 종류가 나왔잖아요. 세금만 해도.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제 뭐 예를 들면 SK 최태원 회장 입장,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둘이 이해가 딱 맞나요? 아니면 서로 틀린가요? 지금 틀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1심에서 봤을 때 주식을 줬다라면 최태원 회장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심에서 주식 필요 없어. 현금 줘라고 하는 순간 그 현금화 이슈 때문에 상당히 더 난해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너무 복잡한데요, 지금 이야기들이. 근데 또 이게 지금 뭐 부부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혼 전에 합의금 또 이전된 재산 이런 게 다 증여로 간주가 되니까 세무적인 영향 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세금이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세무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세법은 물리 해석이라고 해서 법에 딱 맞게 해야지 과세를 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혼으로 하는 재산 분할은 요것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지급도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건이 뭐냐? 이혼으로. 그러니까 이혼 전에 주거나 아니면은 이혼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줬을 때는 이건 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혼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나 나중에 이혼할 거야. 나중에 이혼할 건데 근데 미리 좀 받았어. 이것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딱 사업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위험해질 경우에는 미리 뭐 재산을 다 넘겨놓고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다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누가 정의를 해줘요? 딱 법에 다 정해져 있나요? 다시 어떤 거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정의 예를 들면 말씀이시나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네. 부인 이름으로 재산을 다 넘겨놓고 네.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네, 아니면 네, 네. 이제 이혼을 미리 하고 네. 위자료로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위자료는 세금이 0이라고 하니까 네, 네, 네. 뭐 그러면은 약간은 그런 걸 막 편법으로 쓸 것 같은 생각이 딱 네,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국세청 입장이니까. 아, 국세청 입장이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위 세무사 입장이지만 이제 아, 네, 국세청 국세청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행위. 이것만 들어도 어렵네요. 예, 근데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만나요.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도 뭐 650억이 과세된다거나 그러면 사실 못 내잖아요. 그럼 이제 있는 재산이라도 어떻게 건져볼까 하고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뭐 재산의 협의 분할, 뭐 이제 위자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런 이혼이나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과세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큰 위자료를 준다든지는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위험. 그러니까 너 조세 면탈하려고 이 행위 한 거잖아. 너가 갖고 있었으면은 너 우리 조세 제대로 걷었을 건데 우리를 해하려고 이런 행위를 한 거니 다시 원복시킬게 하는 이제 소송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원복시켜서 다시 걷어갑니다. 그럼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했더라도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위장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언제 이게 엄청나게 심했냐면 그 전전 정권 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하면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 분들은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야, 이혼했으면 이제 별거지. 별도세 들어봐야지. 라고 해서 이걸 인정해 주다 보니 이게 위장 이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에서 세법을 개정해요. 야, 너네 위장 이혼은 안 돼. 근데 사실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는 뭐 한 2, 3년 뒤에 나온다고 봤을 때 근데 실제 같이 살고 있네?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버는 돈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네? 그럼 사실 이거 위장 이혼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한 걸로 몇 년이 지나야만 또 그것도 인정해주고 이러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느낌상?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되게 실무적으로 조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조사가 언제 나오느냐. 조사가 나올 사실 만약에 그게 했을 때 문제가 없으려면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 사람한테 세금 기간이요? 제척 기간이라고 국가가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년 전에 잘못한 거하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 과세야라고 하면은 갑자기. 네, 가산세도 막 엄청 늘어나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예측 가능성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5년이거든요. 보통 5년. 네, 보통 5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5년이 신고가 되고 납부가 된 세액이라면 뭐 5년이 지났다라면은 뭐 크게 그러면 무조건 보통 이런 제척 기간 5년, 10년이 이제 핵심 기간인가요? 보통 이제 종류별로 있을 때 보통 상속세는 1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들었어서 맞아요. 10년 하나만 알고 있는데 또 5년짜리가 또 새롭게 나왔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네.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네. 그다음에 뭐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는 10년 이렇게. 10년. 근데 이거는 소득세 이런 관련된 거고 또 상속세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15년도 있어요. 근데 이 실무를 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인데 뭐 9년 만에 조사가 나온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날로부터 또 1년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30억 이상의 그런 세금이 누락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이나 누군지 안날로부터 1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도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빨리 모든 걸 처리하고 시간이 5년이나 10년 지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버티시는 납세자분들 꽤 계시죠. 이렇게 과세 확 받고 네. 기다리시는 거죠. 아, 그럼 10년이 지나면 그냥 안 내도 돼요? 이게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이고 과세를 받았어. 그럼 이걸 국가가 평생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 채권 소멸,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 그걸 또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제 이야기 나왔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네.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세금하고 관련된 큰 내용은 없긴 했는데, 근데 지금 기조로 보면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저때까지 대한민국에 3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만드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정책을 똑같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김수현 수석이라는 분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항상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보유세보다는 거래세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입니다. 근데 거래세는 이제 매각했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분당세무서에 있었을 때 사고가 많이 터졌던 부분은 거래세 부분이고요. 사실 보유세 부분에서는 사고가 많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면 종합부동산세랑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서 300% 이상은 못 과세하게 돼 있어요. 또 3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200만 원 냈다면 올해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종부세가 3배 규정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 100만 원, 종부세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3배는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세 똑같이 1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0만 원까지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배가 됐죠, 종부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종부세가 막 6배, 7배 작년에 비해서 넘게 나오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집값을 못 올라가게 하겠다 또는 내려가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거잖아요. 그럼 보유세를 높이면 네. 거래세를 낮추는 게 결국은 유동성, 그러니까 주택이 좀 매매가 일어나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금 면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국가 입장에서 어차피 세수가 적어드냐 커지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너무 옳으신 말씀인 게 저희 사실 너무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수요 공급 곡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융 정책과 세금 정책은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수요를 찍어 누르는 거고 이제 공급 곡선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으니까 예전에 뭐 누가 빵에 비교해서 내가 빵이라면 뭐 밤새서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 수 있는 건 뭐냐? 시장이 많이 풀리면 되겠죠. 근데 이전에는 거래세 자체를 확 높여버리니까 아예 시장이 풀리지 않고 죽죠, 그냥. 증여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런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거래세 중과세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찍어 눌러놨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과세가 안 되지만 내년 5월이 지났을 땐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살아나는 것을 그대로 냅둘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죠. 저 근데 주변 이야기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 주변에 요새 결혼하는 친구들이 주택을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세금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유리하느냐 하면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인별로. 근데 만약에 10억의 주택이면 저희가 5억, 5억씩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율은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차익이 나눠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는데 나 혼자서 팔면은 차익이 4억. 그러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반면에 이걸 둘이 자르면 2억, 2억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받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은데도 막 하고 이러는 건 그냥 요새 그냥 트렌드였던 그런 측면만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이렇게 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밤 미정 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요즘은 그냥 진짜 매일매일 업다운, 업다운. 거기다 이제 요즘은 이제 중소형주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오히려 기술주들이 빠지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약간 더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분산도 해야 되고 더 약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까지 계속 시장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해석하기가. 횡보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